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오늘의 사연은 평범한 직장인보다 2배 정도 더 버는 여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중견기업 팀장으로 연봉 4천 중반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제 사업도 조그맣게 하고 있어서 월 수익 100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예전에 도와드렸던 분 사업이 커지면서 제가 세팅한 시스템으로 인해 파트너 계약 완료했고 월 200만원 이상 꾸준히 들어올 예정입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예전 제가 열정 넘칠 때 내 사업처럼 도와드린 탄탄한 중소기업입니다. 매출이 오르면 퍼센트로 가져가는 거고 2년간 매출을 봤을 때 기본에서 떨어질 일은 없는 일입니다. 지금 회사도 일이 많지만 근무 시간에만 집중하면 되는 일이라 그동안 제 일 주말에 하면서 충분히 지장 없이 해왔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칼퇴근입니다. 사람들도 좋고요. 물론 제가 꽁으로 얻은 능력이 아니고 인류 때는 아니지만 인서울 괜찮은 4년제 나와서 박봉으로 고생하며 공부하고 자격증 따며 20대 때 엄청 고생했고 별의별 고생 다 해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는 저는 제 사업하는 게 꿈이었고 연애는 많이 했지만 제가 사업에 대해 말을 하자면 다들 여자라고 어리다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남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제가 배울 게 많은 남자를 만나길 바랐지만 다들 대충 흘려듣거나 진정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남자는 없었지요. 그래서 30대 초반부터는 남자를 사귀지 않았고 만나도 사귀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요. 호감 표시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외모 이런 거 얼마 안 가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매우 건강하고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지만 결혼해도 딩크로 살고 싶습니다. 이미 이렇게 저만의 세계가 확고해져 버린 저를 바꿀 만한 운명적인 남자를 만날 거란 기대도 없습니다. 단지 제 건강, 외모 관리 잘하고 사업이 탄탄해져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큰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꾸준히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꿈이었고 지금 겨우 그 문턱을 넘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 목표였는데 요즘 들어 사회적인 시선, 부모님의 걱정, 제 깊은 마음속 불안감 등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결혼을 하고 싶다라기보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그런 생각? 제가 너무 편협한 기준으로 인생을 보는 게 아닐까? 배우자를 만나 서로 인생을 나누며 사는 행복을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아도 될까? 혹시 지금이 여자로서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갑자기 불안해져서 눈을 낮추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볼까 싶다가도 지금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괜히 이상한 남자 꽂아서 고달퍼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고민이 많습니다. 막상 결단을 내리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어서 나중에 후회 안 하기 위해 어느 쪽이든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일도 인간관계도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이라는 걸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현명하신 인생 선배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벌이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있는데 진짜 논점은 돈과 결혼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나름 고생해서 이제 좀 혼자의 힘으로 경제적 안정이 찾아오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어쩌면 미뤄두었던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이라는 것이 신경이 쓰였고 사실 깊게 고민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아차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모든 인생이 계획대로 될 순 없지만 지금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한정된 시간에 어떤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돼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썼습니다. 지난 주말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저보다 나이 많은 옆집 언니 결혼식에 다녀왔다며 겉으로는 뭐라 안 하시지만 걱정하시더군요. 나름 능력이 있다 보니 여기저기 주변에서 괜찮은 남자 있다면서 선을 보라는 이야기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전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닌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저를 보고 나이도 있다 보니 가벼운 그런 애인 관계로서 주변에서 소개를 받는 게 아니라 다들 결혼 상대를 저에게 추천해 주시니까 뭐 그냥 그렇죠. 그런 선을 보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도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없더군요. 그냥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저의 인생에서 연애라는 배부른 생각들을 할 여유도 없이 살아왔거니와 근데 연애는 뒤지게 많이 했네. 젊고 패기가 넘치던 시절에 미친듯이 일에만 몰두하면서 얻어온 보상이라서 이제껏 고생한 저에게 보상을 내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라는 감정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그렇다고 이제는 삶의 여유가 생겼으니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더욱 올라가고 싶은 욕망 같은? 유튜브를 탐방하던 도중 어느 외국의 유명한 학자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들의 마인드라는 타이틀을 단 영상이었나? 뭐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는 영상인데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의 오너들은 대부분 연애, 사랑 같은 그런 감정 소비,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애에 투자할 시간을 자신에게 혹은 자신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 외길 인생을 선택을 한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직장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인간은 원래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외길 인생을 걷는 것을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보면서 느꼈어요. 딱 그냥 내 마인드가 이렇구나. 저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저는 저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마인드인가 봅니다. 안정적인 삶? 좋지요. 평범하게 사는 인생? 좋지요. 근데 저는 평범한 건 싫은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늘 제 마인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근데 결혼 적정기가 다가오니 슬슬 평범하게 사시길 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그런 바탕을 깔아두고 온 저는 아직 성공을 했다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백만장자가 꿈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려면 남들보다는 부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자리들을 마다했죠. 제가 만족하기 전까지는 혼자 살고 싶다고. 그렇다고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저의 뜻을 전달해 드렸더니 별 말씀 안 하시고 응원할게 하고 한숨을 푹 쉬시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관심 없던 결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길 잘한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금 행복한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제 인생을 건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너무 원해서 이 남자 아니면 못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시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 매우 불행할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남자 하나로 인해 신경 써야 할 시댁 식구들이 생기고 여행을 다니던 명절에 음식을 하던 안 하던 어쨌든 남의 집 가서 불편하게 지내고 와야 한다는 점, 제 역할이 많아진다는 점, 불편한 경제적, 시간적, 심적 소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리 돈 버는 여자라고 해도 며느리 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남자도 저랑 잘 맞고 아껴주는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할 듯 싶고 결혼해서 돌변하는 남자들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땡크를 한다고 해도 제가 당연한 권리와 선택에 대해 싸워야 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제 성격상 희생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제일 열심히 하면서 운동하고 여행 다니다가 외롭다거나 나이 때문에 적당히 맞춘 남자 말고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나 하고 살랍니다. 이 정도의 가치관을 가졌으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고생하는 것도 싫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긴 시간 동안 설득시켜야 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까지 해야 하니까 그냥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이 제 생각이 되게 이기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그냥 제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인 제가 성공하고 싶다 라는 마인드를 가진 거고요. 사실 결혼이 아니면 그냥 좋으면 됐지 이것저것 조건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만나다 아니면 안전이별하고 잠시 아프고 한때 추억으로 남기면 간단한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사람 하나에 연연하는 사람은 성공 절대 못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사람 하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여럿 보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제 생각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다들 올 한 해 돈 많이 버시고 원하던 일 다 이루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지혜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이번 영상은 외국의 어느 대학 졸업식 연설문을 가져온 굉장히 감동적인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제가 만났던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였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중퇴자라니 모순처럼 보이죠? 대하처럼요. 그러나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는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3학년 중퇴자. 제가 만났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합치는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분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단순했던 한 요리사.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했던 사람. 단순하게 그지없던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가족 농사일을 돕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공부를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학교 교육 따위가 내 배움을 방해할 수 없다. 아버지는 혼자서 글 읽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글 쓰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차별 사회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날 쯤 그는 남자로 일어설 것을 결심합니다. 흑인도 아니라 황인도 백인도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는 말 그대로 자신에게 도전했습니다.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요. 그의 인생 1분 1초를. 3학년 중퇴자 아버지는 미켈란젤로의 명언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아, 목표를 크게 잡아 실패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낮게 잡아 이루는 건 큰 문제다. 헨리 포드의 명언도 들려주셨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든 당신은 옳다. 저는 3학년 중퇴자 아빠에게 아주 심플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은 이랬습니다. 아들아, 1분 늦는 것보다 1시간 서두르는 게 낫다. 우리 집은 항상 시간을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계가 항상 빨랐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엄마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아빠는 매일 새벽 3시 45분에 집을 나섰다고요. 한 번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나가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 중 한 명이 나를 뛰어넘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야.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한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습관에 달려있다. 행동이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항상.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죠. 뭐 그런 겁니다. 다음 교훈은 주방에 있는 한 요리사의 가르침입니다. 아들아, 너의 하인의 수건이 자존심보다 크게 해라. 자존심은 어리석음의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와 같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을 전해줘야 할 몇몇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죠. 자존심은 어리석음의 고통을 줄이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자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짐일 뿐입니다. 존 우더는 평생을 UCLA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명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전국 대회를 우승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뭘 찾았는지 아세요? 청소 도구함으로 가더니 빗자루를 쥐고 체육관을 혼자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가요? 당신의 빗자루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 당신의 빗자루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영향력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영향력이란 사람을 매료시킬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 아들아, 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똑바로 해라. 저는 항상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평범해지는 것에 항상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 단상에 서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지 않고 흘려듣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요. 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내가 해낼 수 있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정도면 괜찮아. 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더 좋을 수 있었다면. 좋다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최고가 될 수 있다면. 이제 이 모든 걸 여러분께 하나로 모아줄 제 개인 사정을 얘기하려 합니다. 지혜는 예기치 못하게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경우 실패를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이 바닥을 찍었을 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몸부림치고 있는 동안 바닥은 또한 건물이 올라설 위대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장할 토대임을. 여러분이 성공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해야 할 때 하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성장한 사람이 바로 성장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70년대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인생에서 만난 가장 멋진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인생에서 만난 가장 멋진 여자였습니다. 단지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을 뿐이죠. 그 당시 여자들은 뚱뚱하고 주름살 많은 남자를 싫어했죠.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쿼터백이나 러닝백을 좋아했죠. 우리는 춤추는 곳에 있었죠. 저는 이미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우린 모두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주 신나 있었죠. 저는 그녀와 춤을 추다가 번호를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였어요. 대학 생활 동안 저에게 진짜 번호를 준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베스킨라빈스에 걸어갔습니다. 제 친구들은 믿지 못했죠. 40년 전의 일입니다. 친구들은 지금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트를 했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 네 번째 데이트. 우리는 치코에서 벨레오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요. 저희 아빠는 그녀를 봤습니다. 저희 아빠가 제 영웅이 저를 벽으로 밀더니 묻더군요. 저 여자 사이코니? 뭐 어쨌든 우린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1년을, 2년을, 3년을, 4년을. 그녀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입생이었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4학기 만에 졸업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자, 이제 프로포즈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거긴 캘리포니아였고 70년대였죠. 그래서 야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촛불을 피워야 했고 초콜릿도 좀 준비하고 유명한 와인 농장의 와인도 한 병 준비했죠. 그녀는 예스를 외쳤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다들 결혼식장에 가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심지어 저희 가족 측 자리에서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왼쪽 가슴에서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6년 후 저와 두 아이는 엄마의 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제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조언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디 작은 두 아이가 없었더라면 저는 살아갈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탱한 게 뭔지 아세요? 3학년 중퇴자의 지혜였습니다. 단순하게 짝이 없던 한 요리사가 준 지혜. 우리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러나 그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아버지의 딸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3가지의 단어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준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냥 서 있거라. 계속 서 있거라. 바다가 어떻게 널 치던지 그냥 서 있어라. 저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You keep standing. 무엇이 오든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오래 사는 건 저에게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학년 중퇴자가 저에게 평생 동안 던졌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매일 자신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한 요리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친절해라. 하인의 수건을 크게 하라. 그리고 사용해라. 그리고 무언가를 한다면 똑바로 해라. 요리사는 말했습니다. 옳은 것을 하기 위한 잘못된 때란 없다. 사소한 일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은 커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선배들은 존경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존경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을 지혜가 있는 예상치 못한 곳을 찾아보세요. 매일 당신의 삶을 향상시키십시오. 지혜를 갈구하면서. 그리고 매일 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축복받기를 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바람피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집착에 대한 이야기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저는 결혼 5년 차이고 이제 돌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30대 중반이고 남편이랑은 4살 차이 나고요. 저는 남편이 첫사랑이고 친구로 지내다 연애 1년 정도 하고 결혼한 케이스고요. 알고 지낸 건 20대 초반부터니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남편은 어디 하나 단점이 없던 남자였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친구도 안 좋아하고 성실하고 자기관리도 철저하고요. 저랑만 있는 걸 좋아해서 따로 약속 잡는 일도 없었어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운동하러 나갔다 오는 것 빼곤 거의 붙어 있습니다. 제 말이라면 꿈뻑하는 남자입니다. 바람핀 지금도요. 제가 쓰면서도 참 웃기네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알고 지낸 기간이 길기에 같이 아는 친구들, 지인들도 모두가 참 괜찮은 남자라고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라 짜증이 좀 많아서 그런 걸로 토닥거릴 때는 있었지만 남편이 뭘 잘못해서 싸운 적은 거의 없이 지냈어요. 연애 때도 그렇고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도 하고 남편이 가족 사업이라 수입이 좋은 편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돈 걱정 없이 살아요. 시댁 식구들도 정말 좋으시고요. 명절 제사 없습니다.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이 해외에 사셔서 1년에 2-3번씩 갑니다. 길게는 안 가고 최대 10일 정도 갔다가 오는데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바람을 폈어요. 채팅 어플 같은 걸로 만나 잠자리를 했대요. 알게 된 경유는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잠자리를 한 여자에게 연락을 받았네요. 회사랑 다 안다고 돈 달라는 협박 연락이었는데 세상 참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하.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현재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돼서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와 여기에다 올려봐요. 현재 남편은 시댁에 있고 저랑 아기는 집에 별거 중입니다. 시댁에다 이혼 통보는 해놓은 상태고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굉장한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네요. 하하.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기에 정신과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관계로 해소를 한다고 했고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몇 번 그랬다고 털어놨어요. 연애 때도요.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컨트롤이 안 됐다고 차라리 걸려서 다행이라며 자기를 도와달라네요. 본인에겐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운동, 게임 같은 거였다고 섹스 중독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 받으라니 바로 수긍하고 현재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이 바빠 시간이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용케 갔다 왔더라고요. 시누이가 같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댁도 다 알아요. 이건 밑에 다시 쓸게요. 다음 달 예약 잡아놨다며 제발 자기 좀 용서해달라고 애기가 너무 보고 싶다고 저 없인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저와 애기를 위해 살 거라며 매일같이 연락 옵니다. 자기 사랑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떠나지만 않고 있어주면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변할 거라고 이번 기회에 정말 변할 거라고 자기도 자기가 너무 싫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기에 이혼해줄 때까지 애기 안 보여준다고 한 상태고요. 이번 일로 충격이 너무 커서 정말 이 사람이 밉다거나 배신감이라거나 느낌도 하나도 안 났고 심지어 눈물도 안 났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정신병인가 싶어 걱정도 됐고 울며 말하는데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도와준다고 같이 병원 가자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곤 저도 좀 충격에서 헤어나오니 너무 더럽더라고요.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바람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한 적이 없고요. 시댁은 남편이랑 같이 가서 고해성사 시켰고요. 시댁 부모님 난리 나셨죠.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신데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충격 받으셔서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입원하셨었고요. 현재는 퇴원하셨습니다. 시댁 입장은 이혼하지 말라고 강요는 못하겠다고
명백한 남편 잘못이고 같이 못 산다고 말씀드렸더니 제 뜻을 존중하시겠다고.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또 그러면 바로 갈라서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시댁 의견입니다. 이미 시댁에서 결혼할 때 집을 제 명의로 해주셨었고 이번에 갈라서지 않으면 명의 하나 더 제 이름으로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또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갈라선다고 하면 지금 집이랑 위자료도 모자라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양육비도 걱정 말라고 하셨고요. 워낙 시댁 식구들이랑 사이가 좋았었기에 시댁 부모님은 제 쪽으로 많이 생각해주세요. 아직 신우이랑 어머님은 저만 보면 우시고요. 미안하다고 셋이 맨날 우네요. 현재 남편 연락은 다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행복했던 결혼생활, 이제 막 돌된 아기, 너무 좋은 시댁 식구들. 저만 한 번 참으면 이 폭풍이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남편을 좀 덜 사랑했으면 그냥 대충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네요. 남편 사진조차 보기가 힘든 마음 반, 다 잊은 척 감싸주고 다시 따뜻하게 살고 싶은 마음 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자기 전에 너무 괴로워서 올린 글이었는데 일어나서 읽어보니 또 괴로워집니다. 일단 정신과 한번 갔다 와서는 정신과에선 정신병이 아닌 습관성이라고 했다고 했고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제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제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습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혼자 힘으로 부족하면 성욕 억제제 같은 거 처방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가서 고쳐질 거면 진작 좀 가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정신과 가서 정말 고쳐진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기도 하고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제 입장이 되니 매몰차게 끝내버리지 못하겠네요. 몇 댓글처럼 제가 이혼할 준비가 안 된 게 맞습니다. 이혼이란 큰 문제를 한 달 만에 결정하긴 어렵기도 하고 생각이 너무 많네요. 추가입니다. 여자에게 연락 온 거에 대해서 자세히 쓰지 않아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추가합니다. 일단 제가 아직까지 전혀 몰랐던 건 남편이 제가 친정가 있을 때만 어플로 다운받아 만나고 바로 지워버렸기에 제가 전혀 몰랐었습니다. 오직 잠자리만 했던 거라 따로 연락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번 여자는 남편 지갑에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명함을 가져갔던 것 같고 제 추측입니다. 남편 폰으로 먼저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 차단을 시켜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냐니 알 거 없다고 했고 제 생각으론 남편 핸드폰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연락처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뭔지 이 여자가 소위 말하는 꽃뱀이어서 처음부터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플로 저렇게 해서 유부남이면 협박하는 식이었던 것 같네요.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부분이 자작 같은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있다는 거에 자작처럼 느껴지신다면 정말 괴롭지만 있네요. 추가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놀랍네요. 다들 더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하시는데 정말 더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혼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꽤 크죠. 이혼하는 것도 아이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고민이고 그 다음이 저에게 한없이 착했던 남편입니다. 그러고 보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바뀌겠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잊고 사냐고 했더니 자기 좋은 면을 생각해달라고 했었기도 했네요.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째 이혼하는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째가 안 온다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너무 무서워요. 결정은 제가 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병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마침 자궁경부암 검사 연도기도 했고 간 김에 저도 깨름칙해서 받고 왔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없었네요. 제가 본문에 짜증내서 가끔 투닥거렸다고 한 걸 보고 바람나는 게 당연하다?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이런 정도로만 가끔 투닥거렸지 싸운 적이 없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는데 뉘앙스가 이상해졌네요. 그렇게 짜증 스타일은 아닌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명의 관련은 그 당시 제 명의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제 주위도 보면 아기 낳고 하면 명의 바꿔주는 데도 있고 결혼할 때도 명의 여자 쪽으로 하는데 가끔 있던데 이걸 자작이라고 뭐라 하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네요.
연락 온 꽃뱀녀는 본인이 원나잇 됐다고 하더니 더 캐묻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저에겐 남편이 차단한 것 같다고 큰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연락 달라고 한 게 다였고, 전 그 뒤에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속사정은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변태 성애자였나 싶기도 하네요. 이땐 정말 패닉 상태라 물을 정신도 없었고요. 오늘도 틈틈이 혼자 연락이 오네요. 당장 애를 못 보니 좋을 맛이겠죠. 이혼이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좀 제 자신이 여러모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결정하려고요. 다들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